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먼저 광고 듣고 매주 금요일 함께하는 두 분이죠. 경기대 김은국 겸임교수, 미래전략개발연구소 김우석 부수장 만나보겠습니다. 정치권이 높다 하되 출발 새 아침 아래 메이로다. 나란히를 논하는 선비들의 이야기 공간 출발 사랑방. 한 주간의 정치권 소식, 이 두 분 이야기 들으면 바로 정리가 되죠. 네, 출발 사랑방 매주 금요일 함께 하시는 분들입니다. 경기대학교 김은국 겸임교수, 미래전략개발연구소 김우석 부소장 스튜디오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제 처음 뵀는데요. 앞으로 좀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잘 부탁드립니다. 아니, 무슨 말씀을요. 자, 이제 먼저 이 정치권을 바라보면서 떠오른 생각을 한 편의 시로 지어내는 시간이죠. 김은국 교수님 먼저 시작하실까요? 네, 어제 3.1절이었습니다. 3.1절 현장들 바라보면서 생각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음악도 깔아주시니까 맞춰서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음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독립 만세가 김홍국. 3.1절 99주년 만세소리 드높다. 외세는 극강하고 국토는 분단이라. 국민의 강한 의지로 위기 적폐 넘어보세. 참혹한 전쟁 범죄, 일본발 역사 왜곡. 무능했던 한일 합의, 힘겹지만 극복하세. 일본풍 청사는커녕 수치망각 어두운 현실. 거칠은 열강 압박, 한반도는 위기 연속. 지혜로운 협상력과 외교력을 발휘하세. 외세의 온갖 압박도 극복하고 평화 쟁취. 독립문 불타오른 평화번영 봉화뿌라. 악취나는 적폐청산 진짜 해방 대한민국. 분단의 고리를 끊고 평창발 문화 강국. 마침내 독립현장 외침마다 독립만세. 다 함께 손맞잡고 정의민주 구현하세. 어즈버 태평여노라. 대한민국 빛나리라. 아,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걸 언제 준비하셨습니까? 민망합니다. 아니, 일주일간 이제 생각을 가다듬고요. 항상 새벽 한 2시쯤 일어나서부터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제 아침에 가져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어제 서대문에서 문재인 대통령, 김성수 여사, 그리고 우리 독립 유공자들 다 모여서 손잡고 행진하던 모습 보면서 아우네 장터에서 유관순 열사 비롯해서 정말 피 흘렸던 우리 선조들 생각하면서 대한민국 잘 만들자. 아마 국민들 다 다짐하셨을 텐데요. 네. 그런 마음으로 좌우 이념 가릴 것 없이 정말 손잡고 대한민국 잘 만들자. 이런 생각으로 지어봤습니다. 네. 거기에 더 촌평을 달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이 김우석 부수장님 많이 기다리셨는데 김우석 부수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하고 싶었는데. 예. 북한 그 길가 위안부 원통해라 북인민 통곡하네. 일제 인권유린 북한이 뒤질소냐. 속내를 숨기는 것은 김정은이 한 수 위. 네. 그런가요? 항상 짧지만 강한 메시지를 우리 소장님 주십니다. 아니 우리도 그 길을 해야겠지만 어찌됐든 지금은 눈앞의 문제는 북핵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3.1절 어제를 보면서 일본도 일본이지만 참 우리가 당장 눈앞에 있는 위협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산기를 좀 해본다라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써봤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앞서 1부에서 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만은 이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지 않았습니까? 이 평창 이후, 그러니까 포스트 평창 이후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제 굉장히 좀 핵심적인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있었죠. 이 대북 특사를 좀 파견하겠다. 이렇게 좀 밝혔는데요. 자, 이 두 정상의 그 전화통화 좀 어떻게 지켜보셨는지 먼저 김은국 교수님부터 얘기를 시작할까요? 예. 적시에 적절하게 의미 있는 통화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평창올림픽에서 북한에서도 중요한 인물들이 참석했고요. 또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딸 이방카라든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북미 간의 만남의 접점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일단 열었습니다. 뭐 코피 작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실은 충돌의 위기까지 얘기가 됐었는데요. 그렇지만 위기와 또 긴장의 상황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적극적으로 한미 간의 동맹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대북 특사를 파견함으로써 북한의 의중을 다시 한번 파악하고요. 네. 북한이 일단은 비핵화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주저하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북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중을 파악하고 또 대화에 나설 수 있는 설득을 하는 거고요. 또 미국의 입장에서도 지금 상당히 강한 목소리가 뭐 국방부라든가 여러 곳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미국도 설득하고 다시 말해서 북한과 미국의 이런 중재 외교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한반도의 평화를 항구적으로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승부수를 문 대통령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던진 상황인데요. 저는 적절했고 의미 있고 적시했다고 봅니다. 앞서 이제 그 일부에서 그 나경원 의원과도 이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네. 그 나경원 의원은 북한에 대한 특사보다는 그 미국에 대한 특사를 좀 먼저 좀 파견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의견을 좀 보이기도 했던데요. 자, 이 김우석 부소장님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특사도 특사지만 사실은 전화로 하는 것과 만나는 거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부에서는 직접 만나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어찌됐든 어제 통화는 굉장히 의미가 강한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북미 간의 협상 과정에서 우리가 조율자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미국과 공조를 해야 하는 거고 그동안의 안보에 있어서는 한미 간의 물새틈 없는 공조다라고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 그 과정에서 잡음도 있었고 국민들은 불안해하기도 하고 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런 엇박자 논란을 없애는 의미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통화였다고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 지금 논의할 게 너무나 산적해 있지 않습니까? 북한 핵 문제도 있지만 사실 대북 무역제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대한 무역제재. 통상관계, 한미 FTA 이런 문제들이 있죠. 그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이런 경우를 그냥 그 전화 한 통화로 다 해결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미국에 대한 특사나 또 직접 만날 수 있는 계기나 이런 것들로 좀 계속 만들어 가지고 한미 간에는 정말 물새틈 말하듯이 물새틈 없는 공조를 해야만이 북핵 문제도 달성을 할 수 있고 우리 그 무역 경제 부분에 대해서도 공조를 같이 할 수 있을 거다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자, 이제 그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에 이제 어떤 수순을 밟을 것인가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먼저 이제 북한의 특사를 보내서 우리가 제안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 김영철 통전부장이 왔을 때 제안했던 내용에 대한 북한의 이제 답변을 듣고 그걸 가지고 이제 북미 간의 그 대화를 좀 주선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예상했던 것처럼 가는 것 같긴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그 특사로 누가 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자 김우석 부소장님 그 누가 보내는 게 좀 적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대북 특사 말씀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저는 뭐 북한에서도 이해가 되고 서구 사회에서도 그럴 법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는 게 정답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뭐 지금 누구누구 꽂을 수는 있지, 그렇죠. 꼽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뭐 지금 하는 것, 뭐 얘기하는 거는 적합할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은 지금 북미 대화의 전제 조건들이 해결되는 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북핵 문제가 북한 같은 경우에는 북핵 폐기를 요구하는 것은 바닷물이 마르는 걸 기대하는 만큼 요원한 얘기다라고 노동신문을 통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북핵 폐기가 전제되지 않는 대화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북핵 폐기가 대화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애초에 자세보다는 훨씬 전향적으로 바뀌어서 지금은
북핵 폐기로 가는 대화라고 하는 그런 변화되는 전제에서 북핵 대화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은 북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북한과의 물밑 대화를 통해서 북미 대화를 달성할 수 있는 예. 1차적인 목표가 있는데 그게 시점이 지금 오래 남지 않았다라는 거죠. 네. 지금 그렇죠. 군사훈련도 있고 군사훈련 재개 문제도 있고 또 서구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한계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지금 우리 정부에 있어서는 굉장히 긴장을 하고 또 집중을 하는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그 특사로 누가 적합하겠느냐에서 이제 바로 이제 사실 이제 시간이 얼마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특사를 바로 보내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고, 한미 연합훈련이 그 재개되기 전에 뭔가 북미 간의 그 대화의 물꼬를 좀 틀 수 있는 계기가 좀 마련이 돼야 된다. 이제 이렇게들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김문 교수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대화의 계기를 마련해야 되고요. 이미 이번 평창 올림픽 그리고 패럴림픽까지 해서 미국이 중요한 인물을 다시 한번 또 우리 이 올림픽에 보내놓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다시 말해서 미국도 현재는 강한 입장이지만 그러나 대화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고요. 북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 이어서 이후에 계속된 흐름들을 본다면 네. 북한이 비핵화라는 측면에 답변하기는 꺼리고 있지만 그러나 미국과의 대화에 나서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뭔가 할 수 있다라는 북한의 입장도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국가 간의 협상, 외교 협상은 그런 틈새, 다시 말해서 작은 기회지만 이 부분을 어떻게 잘 살리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미국에 이제 특사를 보내는 문제도 있지만 네. 문 대통령이 직접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달성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나 한미 간에 계속 조율을 하면서요. 북한에 대해서 보내는 특사. 그래서 저는 특사 같은 경우는 최소한도 문 대통령과 소통하고 의중을 파악하고 북한에 대해서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인물들. 그렇다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라든가 네. 또는 성 국정원장 또 조명균 통일부 장관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역시 북한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 우리 대북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네. 가져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한미 군사 훈련 이 재개 문제가 아마 상당히 또 논란이 될 겁니다. 글쎄 말이죠. 그런데 미국도 마찬가지로 그동안에 보였던 올림픽 기간이라든가 이후에 보였던 그 흐름들을 본다면 북한이 대화에 나서고 뭔가 그런 제스처를 취할 수 있다면 미국도 나설 수 있다는 그런 최근의 메시지가 있는 네. 거고요. 북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북한을 설득해내고 또 군사 훈련에 대해서도 일정하게 북한도 미국도 양해할 수 있는 선을 만들어내느냐. 그런 제안을 네. 창의적인 대안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협상의 기본 원칙이거든요. 그 네. 부분을 우리 정부가 어떻게 중재외교의 모멘텀을 만들어내느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의 향후 기로가 놓일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참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그렇죠. 쉽지는 과연 않습니다. 이제 정부가 이제 어떤 카드를 들고 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어제가 3.1절이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앞서 우리 김문 교수님께서 이제 시조로 좀 아주 잘 묘사를 좀 해주셨습니다만 표현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그리고 독도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강도 높게 또 직설적으로 좀 이야기를 했어요. 뭐 여기에 대해서 일본 정부 극히 유감이다. 그리고 굉장히 좀 감정적인 용어까지 사용해서 언동이다 뭐 이런 표현까지 썼다고 그러는데요. 자,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김문 교수님 이야기 들어보실까요? 저는 우리의 로드맵이 잘 작동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아베 총리에 대해서 평창올림픽 때 우리가 예의를 다해서 초청을 했고 아베 총리가 결국은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번에는 우리의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위안부 문제라든가 이런 이슈에 있어서는 국제적으로 원칙과 명분에서 우리가 우위를 가지고 있고요. 도덕적인 측면에서도 일본이 사실은 항변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앞서 있거든요. 이것을 박근혜 정부의 사실은 무능한 외교로 인해서 엉뚱한 합의를 하면서 위안부 할머니들께 슬픔을 안겨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는 우리가 그런 국제사회에서 인권의 문제로 도덕적인 명분을 가지고 일본에 대해서 강하게 압박하는 소위 말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최대한의 압박과 관여 소위 말하는 맥시멈 프레스 앤 인게이지먼트 전략을 펴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강하게 압박하면서 도덕적인 명분으로 일본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네. 그런 외교적인 명분의 측면에서 우리가 잘 접근하고 있고요. 대신에 일본의 체면을 세워주는 다시 말해서 일본이 거기에 대해서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틀들을 만들어주면서 외교적인 접근을 해야 되는데 저는 어제 3.1절 기념사에서 문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서 제대로
그런 강하게 압박하면서도 또 일본도 포용해주는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물론 일본은 즉각 반발할 수밖에 네. 없습니다. 자신들의 그동안 있던 주장을 뒤집을 수는 없기 때문에요. 그러나 외교적인 이런 해법의 수순에 있어서는 굉장히 바른 로드맵으로 가고 있다. 네. 우리가 결국 이렇게 해서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만드는 것들 꼭 성공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 김우석 부소장님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저는 뭐 동의하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지금 위안부 문제는 한미일 공조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죠. 네. 왜 그러냐면 한미일 공조에서 일본은 미국과 직접 밀착하면서 끊임없이 한국을 좀 패싱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면에서 우리 정부는 위안부 문제를 계속 제기하면서 미국은 인권을 굉장히 강조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위안부 얘기가 나오면은 일본과는 약간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태평양 전쟁에서 주적이었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그런 효과도 네. 있고요. 그런 면에서 위안부 문제는 뭐 계속 강조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일본이 그 반발하는 거를 보면은 서로 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당국에서는 그런 의미에서는 뭐 우리는 또 역사의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라도 계속 얘기하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일본을 상대하는 데는 굉장히 정치한 게 필요하다는 거죠. 네. 과거사로 보면은 앙숙이지만 미래로 보면은 동반자로 갈 수밖에 없는 관계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경제적으로도 뭐 일본이 화랑이라고 그러는데 그 분위기를 타야 하는 거고요. 안보에 있어서도 북핵 공조뿐만 아니라 중국의 패권 부활에 대해서 적절한 견제의 공조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은 불가원근이지만 또 같이 가야 할 동맹이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을 매개로 한 한미일 공조가 네. 한반도의 제2 번영 그리고 통일의 초석을 만들 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번 주 놓치고 가서는 안 될 대목이 또 하나 있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이 검찰 수사. 이제 그야말로 그 막바지를 향해서 치닫고 있는데 계속 뭔가 새로운 것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그 끝이 어디냐, 어디까지 가는 거냐, 이제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제 그 이상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 행위죠. 그 검찰 수사를 받고 이제 나왔는데 자, 김우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지금 매일매일 새로운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군과 정보기관의 정치 댓글 문제, 특활비 문제, 또 정치 개입 문제, 뇌물수수 문제, 뭐 도곡동 BBK 땅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조사들을 통해서 얼마나 그동안에 쌓았던 거짓말들이 심각했는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물론 검찰 조사에 의해서 마지막까지 확정을 해야 되지만 지금까지 나왔던 것들을 보면 정말 어떻게 대한민국이 이런 사상 네. 유곽 속에 놓여서 있었는가. 검찰이 정말 명료하고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서 잘못됐던 과거를 밝혀내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 만일의 경우 다스 문제라든가 또는 BBK 관련해서 거짓말들이 정말 밝혀진다면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고 대통령이 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정말 그렇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정말 치명적인 도덕성의 문제가 국민들께 다가왔다는 네. 측면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수사는 정말로 엄정하게 제대로 조사하고 밝혀내야 되는 네. 그런 과거의 잘못된 상황들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우석 부소장님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그동안 뭐 정치보복이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좀 앞으로도 뭐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할까요? 그렇죠. MB 입장에서는 당연히 정치 보복을 얘기할 거고. 네. 그리고 그런 측면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 적폐청산이기도 하지만 정치 보복이기도 한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거는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전제해서 네. 보수 진영 사람들 사이에서는 첫 번째 실망했다라고 하는 얘기들도 있고 또 하나는 그럴 줄 몰랐느냐라고 네. 하는 두 가지 얘기가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을 찾자라고 하면은 이왕 이렇게 된 거 일단 컬링에서 가드는 치우는 이게 막고 있는 후공이 네. 공격하는데 막고 있는 가드를 치우는 의미에서 일단은 이걸 해결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들도 많이 있어요. 네. 그런 면에서 이게 결국은 보수 진영의 단합의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네. 자, 이게 또 이제 6월 지방선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무튼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지금까지 이 경기대 김은국 겸임 교수 그리고 미래전략개발연구소 김우석 부소장이었습니다. 두 분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3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광고 들으신 후
4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시작합니다. 4부에서는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대한민국의 영미 신드롬의 주인공이죠. 대한민국 여자 컬링팀의 김영미 선수 만나는 시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먼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랑받고 가장 인기 있는 분들, 아마 대한민국의 여자 컬링팀일 것입니다. 아시아 최초로 컬링 은메달을 따내며 컬링의 새 역사를 써냈는데요. 그리고 요즘 이 이름 한번 안 외쳐보신 분들 없을 것 같기도 하는데요. 이 컬링 대표팀의 김영미 선수이죠. 영미. 네, 제가 좀 잘 했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야말로 영미 신드롬이라고 해도 이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컬링의 새 역사를 쓴 의성 갈릭소녀 컬링 여자 국가대표 김영미 선수 직접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여자 컬링 국가대표 김영미입니다. 아, 정말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렇게 좀 목소리 들을 줄 미처 몰랐는데요. 아, 정말 그동안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 늦었지만 은메달 정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늦잠 자는 게 좀 소원이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요즘 어떻게 좀 늦잠 좀 자고 계시는지요? 생각보다 늦잠을 잘 못 자고 있어요. 자꾸 깨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어떤 가슴 설렘 같은 게 좀 있나요? 네, 처음에는 네. 팀원들끼리 얘기했는데 이게 꿈인가 싶어서 그렇죠. 자꾸 메달 딴 게 믿기지가 않아서 자꾸 깬다라고 네, 그렇게 말한 적은 있어요. 그러면 한밤중에 깨시기도 하셨어요? 그 정도는 아니고 새벽에 깨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네, 하루하루가 좀 즐겁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혹시 어디에 계시는지요? 저는 의성에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의성의 오늘 아침 하늘은 아직 어떻게 좀 바깥을 한번 쳐다보셨는지요? 네네. 오늘은 바람은 좀 부는데 날씨는 좋은 것 같아요. 서울은 좀 차가운 날씨인데요. 그쪽은 좀 어떤가 모르겠네요. 여기도 날씨는 많이 추워진 것 같아요. 네. 자, 올림픽 끝나고 이제 고향에 내려오셨는데 그동안 좀 뭐 하면서 좀 지내셨는지요? 일단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쉬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네. 아, 자고 쉬고 또 이야기하고. 네. TV도 보시고요. 네. 네. 과거 경기도 좀 보셨습니까? 아니요. 그래요? 네. 그 경기 한번 이렇게 되돌려 볼 것 같기도 한데 이제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죠? 네. 네. 조금 그냥 쉬고 싶어서. 아, 그렇죠. 네. 자, 정말 올림픽 기간 동안에 이 컬링 신드롬, 우리 전국을 좀 몰아쳤고요. 전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팀킴 신드롬을 좀 불러일으켰는데, 알고, 모르고 계셨어요? 네, 경기 마치고 이제 저희가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알아주신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아, 예. 네. 이걸 이제 제가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네. 거의 중독성이 꽤 강한 것 같아요. 영미, 이렇게 부르고 그러잖아요. 네네. 이렇게 부르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요, 요즘에는 하도 많이 불러주시니까. 아, 예. 네, 그냥 저는 좀 너무 영광스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이게 우리 대표 선수, 우리 주장 선수 있잖아요. 네. 그 친구분, 누구시죠? 은정이. 네. 네.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서 이게 상당한 암호 같은 서로 암묵적인 메시지를 갖고 있다면서요? 네, 좀 영미하고 부드럽게 부를 때는. 네. 그러니까 영미 이렇게 부를 때는요. 네. 네가 준비해라 이런 식이고. 네. 네. 이제 데시벨이 높아지면서 급하게 부를 때는. 그러니까 영미 이렇게 부르면은요. 네네네. 그러면 더 빨리. 이제 많이 빨리 닦으라듯이. 빗질을 좀 빨리 하라는 거고요. 네네.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그거 말고는 이제 제 이름이 안 불릴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럴 때는 선영이 이럴 때는 선영이가 닦아요. 네. 아, 그래요? 네. 선영이 할 때는? 네. 근데 지금 선영이라는 이름을 좀 많이 못 불렀다. 좀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많이 불러줄 걸 그랬다.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네, 마치고 나서 우리가 진짜 핸드폰을 썼더라면. 그렇죠. 제 이름이 그렇게 유행될 줄 알았으면은
그 팀원들 이름이랑 감독님 이름까지 다 불러줄 거리라면서 그런 소리는 했었어요. 아니 근데 주변에서 그거 안 알려줬어요? 네, 저희가 좀 집중하기 위해서 다른 분들이 하시는 얘기를 좀 약간 안 들으려고 했던 것도 있어요. 자, 이제 그 대표팀 이 구성을 보면은요. 네. 영미 동생, 영미 친구, 영미 동생 친구. 뭐 이래요. 네. 그래서 뭐 완전히 그 대표팀의 비선 실세다.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다들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뭐 혈연, 지연, 학연의 끝판왕이라면서 글쎄 그런 말이죠. 말씀도 해주시고. 네. 근데 아무래도 그렇게 다 친한 사이니까 조금 더 팀워크가 더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자, 뭐 팀워크는 참 좋을 것 같고요. 이 가족들끼리 같기도 하고 그럴 텐데. 자, 이번에 어떻게 시작할 때 올림픽이 시작될 때 자, 은메달 좀 딸 수 있을 것 같다. 뭐 메달권에는 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 좀 어떻게 이런 생각을 좀 하셨는지요? 저희가 이때까지 해온 거랑 집중만 하면은 일단은 좋은 성적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아, 그랬어요? 네. 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자신은 있었구나. 네. 그런데 이렇게 사실 결승전까지는 저는 솔직히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그 언론에서 보면은요, 우리 네. 그 여자 컬링팀이, 대표팀이 뭐 메달을 딸 것이다. 이런 네. 그 예상 보도가 거의 없었거든요. 네네. 좀 섭섭했겠어요?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그런 말씀을 해주신 편은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고. 아, 예. 네, 진짜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하긴 했었어요. 그렇구나. 네. 자, 예선에서 그 8승 1패, 이제 그 조 1위로 이제 결선에 그 진출을 했고요. 네. 우리 이제 안타깝게 그 금메달을 내준 우리 스웨덴 팀도 이제 우리가 이기지 않았습니까? 네, 총 그 11번의 이제 그 경기를 치렀는데, 네. 그 중에서 그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 좀 어떤 걸 좀 꼽을 수 있을까요? 저는 준결승 했던, 일본과의 경기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어떤 점에서요? 그 일본이어서 그런가요? 그냥, 이게 준결승이라는 의미도 있었고. 예. 일단, 예선에서 한번 졌기 때문에 그런 마음에서 좀 이기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강했는데 좀 극적이게 이기게 돼가지고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네. 그 마지막 연장까지 가서 네. 그 정말 회심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딱 커브로 해서 딱 들어간 드로우샷. 네, 드로우샷. 네. 아, 그거 정말 어떻게 그거 성공하리라고 이렇게 보셨습니까? 조금 반신반의했는데. 예. 저희는 은정이가 해낼 거라고 믿었으니까 더 집중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아, 그건 정말 기가 막힌 그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네. 자, 요즘 그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뭐 여러 군데에서 그 섭외가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 뭐 CF 같은 것도 뭐 섭외 영순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던데. 네, 뭐 그렇다고는 하시는데 아직 저희가 그렇습니까? 전에 들은 바가 없어서 확실히는 예. 모르겠어요. 네. 예, 그렇구나. 그러면 혹시 뭐 이왕 여기 나오신 김에 뭐 광고 한번 하시죠 뭐. 좀 혹시 뭐 찍고 싶은 CF 같은 거 없으신지요? 저희가 팀끼리 얘기했을 때는 예. 약간 사회 문제나 뭐 아동들 이런 공익성을 띠는 광고를 제일 먼저 한번 찍어보고 싶어요. 아, 그래요? 네. 아동 문제, 아이들 돕는 뭐 이런 이제 그 공익성 캠페인 광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자, 이번 달에 이제 그 세계 컬링 연맹 그 선수권 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2022년 이제 그 베이징 올림픽도 있는데, 자, 앞으로의 그 목표와 각오 한 말씀 하신다면? 일단 평창 올림픽 때 많은 사랑을 주셔서 그만큼 금메달로 보답하고 싶었는데, 예. 이제 조금 아쉽게 생각하고 앞으로 세계 선수권이랑 4년 동안 또 더 잘 준비해서 베이징 때는 또 더 좋은 모습으로 보여드리고 싶어요. 네. 자, 아무튼 우리 그 김영미 선수 그 이름은 이제 그 바꾸지 않기로 했다고 하죠? 네. 네. 휴식 시간 좀 잘 가지시고요. 네. 자, 우리 그 청취자분들에게 마지막 한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올림픽 기간 내내 너무 많이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또 컬링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컬링 여자 국가대표 김영미 선수였습니다.
위기의 한국 경제. 하지만 해법은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 또 다른 도약을 준비하는 코너. 출발 새 아침 경제 빅 이슈. 자, 금요일 아침 8시 43분 42초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라디오 출발 아침 새 아침 4부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부에서는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네, 우리 경제 비리수 시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오늘도 이필상 서울대 교수 이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네. 경제 현안들 제가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네. 이필상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이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세 달째 1.5%로 이제 동결을 했는데요. 네.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한국은행이 지난 화요일 날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는데요. 한마디로 경제가 불안해서 동결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경제는 잠재 성장률이 2%대로 떨어져서 저성장이 고착화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요. 그런데 다행히 작년에는 반도체 수출이 늘어서 3.1%를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올해라는 겁니다. 네. 올해는 상황이 다시 이제 악화하고 있다는 건데 우선 반도체 수출이 꺾일지도 모른다 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이 미국이 우리나라 상품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무역 보복을 가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네. 중국도 사드 보복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GM 같은 회사는 지금 철수하게 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런 상태에서 금리를 올리면은 경기가 다시 침체한다. 그리고 3% 성장률 물건을 간다. 이런 판단을 해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되는데요. 네. 특히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물가입니다. 그런데 지금 네. 우리나라 물가는 지난 1월 현재 1%밖에 안 되거든요. 아, 예. 물가가 이렇게 낮은데 금리 괜히 올려서 경기 불안하게 만들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이번에 동결한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나 이제 다음 달에 미국이 FRB가 이제 금리를 좀 인상하지 않겠느냐. 네. 이제 이런 좀 예상이 나오고 있고 이렇게 되면 이제 한미 간의 금리 역전 현상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 예. 이 외국 자본이 대거 빠져나가는 건 아니냐. 뭐 네. 이런 일각에서는 우리의 지적도 있는 것 같아요. 예.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다음 달 21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요. 지금 예. 미국의 기준금리가 1.25에서 1.5%인데 이것을 1.5에서 1.75%까지 올 것이다. 이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금리 1.5%보다 높아지니까 외국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떤 우려가 있는데요. 네. 단기적으로 보면은 외국 자본이 그렇게 많이 빠져나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네.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금융시장과 경제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외국 자본이 이제 빠져나갈 때 물론 금리가 가장 중요한 그런 이제 요인이긴 합니다만은 그것뿐만 아니라 환율이라든가 네. 경기 전망이라든가 기업 실적이라든가 국가 신용 등급 이런 여러 요인들을 다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외국 자본들이 이제 있을 것이냐 나갈 것이냐 이렇게 결정을 하거든요. 네. 이렇게 본다면 우리나라 경제는 지금 금리 빼면은 다른 요인들은 그렇게 불리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장기적으로 가면 상황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최근에 미국 경기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데요. 네. 실업률이 4.1%까지 내려갔거든요. 예. 17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미국은 이제 금리를 빨리 올려서 올해 아마 4차례 정도는 올릴 것이다 이런 또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네. 미국 금리가 2.5%가 넘거든요. 우리나라 금리가 1.5%를 그냥 있다면 금리 격차가 1% 이상이 될 수가 있는데 네. 그럼 외국 자본 본격적으로 나가죠. 아,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계속 이제 외국 자본이 이제 나가면 특히 문제가 뭐냐면 외국 자본이 연쇄 반응을 하거든요. 예. 한번 나가면은 다 달아나간다는 거예요. 예. 썰물처럼 이제 빠져나가는 예. 이런 대목들이 좀 있는 거죠. 예. 금융시장이 이제 공동화되면서 경제가 아주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이런 또 우려도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예상외로 좀 잘 풀리면서 미국이 좀 빠른 속도로 좀 금리를 올리지 않겠느냐. 네. 이제 한가에서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던데요. 그 좀 교수님 보시기에는 좀 어떠신지요? 예, 지금 미국 경기가 굉장히 좋으니까 빨리 올 것이다.
이런 어떤 뭐 전망이 아주 지배적입니다. 근데 문제는 미국이 금리를 이렇게 빨리 올리면은 이제 세계 경제로 봐서 글로벌 금융 위기가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 위기 10년 주기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미국이 금리를 올릴 때마다 국제금융 위기가 생겼다는 것인데 이게 10년마다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죠. 저희가 이제 바로 2007년에 그렇죠. 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97년, 2007년. 네. 1997년 아시아 위안 위기가 그랬고요. 2007년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가 그랬습니다. 1997년 위안 위기는 미국이 1992년에 금리를 3%에서 6%로 올렸었는데 그것이 도화선이 됐던 것이고요. 2007년 글로벌 금융 위기는 미국이 2006년 금리를 1%에서 5.25%까지 올렸거든요. 그것이 도화선이 돼서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가 생겼다 하는 건데 지금 이번에 미국은 경기가 좋아지면서 2015년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는데 지금 빠른 속도로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정도 글로벌 금융 위기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성은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터키라든가 브라질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남아공 이런 신흥국들이 굉장히 재정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래요? 미국 금리 올려서 이제 국제 자본 시장이 흔들리면은 이 나라들이 이제 국가 부도 위기에 처할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이제 자본 시장이 이렇게 신흥국이 금리 위기에 처하면은 우리나라 이제 금융 시장을 외국 자본이 현금 출납기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돈을 빼내 간다는 것이거든요. 빨리 그걸 메꾸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신흥국이 중심이 돼서 금융 위기가 생기면서 전 세계로 확산될 그런 가능성도 지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그 금융당국에서 좀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세심하게 좀 잘 살펴서 그 좀 대응을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럼요. 네. 자, 이제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도 이번에는 이제 금리를 올리지 않았지만 이 금리 인상이 좀 불가피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다음에는 좀 올리게 될까요?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을 최대한 늦추려고 하고 있는데요. 아마 버티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미국이 지금 하도 금리 인상을 이제 재촉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한국은행도 보조를 맞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원래 이제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계속 버티다가 하반기쯤에 올리지 않나 이런 어떤 전망이 나왔었는데요. 이것이 이제 미국이 지금 금리를 빨리 올릴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좀 앞당겨져서 5월이나 7월 정도에 금리를 인상하지 않겠는 이런 어떤 수정 전망도 지금 나오고는 있습니다. 교수님, 근데 이제 일단 이제 한국은행이 그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가장 이제 그 타격을 받는 게 이 집 살려고 이제 집 구입이나 아니면 전세자금 등등으로 이 돈을 빌린 이제 그 서민 가계가 당장 그 금리 부담이 좀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이제 서민들이 가장 고통스러운 가계부채가 제일 큰 문제인데요. 그 가계부채가 사실 우리 경제의 뇌관입니다. 근데 자칫하면은 금리를 올리면은 이 가계 연쇄 부도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가계부채가 이미 1,450조 원을 넘었거든요. 그리고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부채를 갚아야 하는 소득이 줄고 있다는 건데 작년 1월에서 9월까지 통계를 보면요. 가계 실질 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0.8% 감소했습니다. 그래요? 빚은 느는데 소득은 감소하니까 이제 부채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이런 상태에서 이제 금리를 올리면은 정말 연쇄 부도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뇌관이 돼서 가계 부채가 이제 정말 폭발을 하면은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가 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이제 결국 금리 인상은 신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죠 지금. 이제 정부가 이제 그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추가 편성을 좀 고려하고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했거든요. 이 정부의 그 재정 정책 그리고 그 한국은행의 그 금리 정책 어떻게 서로 좀 잘 부합한다고 봐야 될까요? 지금 방향은 같은 정책이라 봐야 됩니다.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정부 부문에서 공공 일자리를 늘리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민간 부분에서 일자리를 이제 만드는 방법이 있거든요. 정보 추경을 편성한다는 얘기는 공공 일자리를 만드는데 이제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고요. 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이제 올리지 않고 계속 저금리를 유지한다는 얘기는 민간 부분에서 싼 네. 자금을 계속 꼬다가 투자나 네. 창업을 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라 그런 것이거든요. 두 정책이 지금 일자리란 차원에서 보면 방향이 같은데 어쨌든 간에 뭐 좋은 어떤 결과가 나오면 좋겠죠. 그런데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네. 정부가 추경을 편성해서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든다. 이거 좋긴 좋은데 세금을 계속 투입해야 되거든요.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될 것인가 그래서 이제 문제라는 거죠. 가급적 민간 부분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이제 경제로서는 아주 네. 바람직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어떻습니까? 일단 정부의 추경 편성에 대해서 지금 이제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가 됐다고 벌써 편성 추경 이야기가 나오느냐 이제 이런 네. 이야기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추경을 남발하는 것이다 이런 비판을 면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청년 실업률이 9.9% 사상 최악이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면에서 보면은 추경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납득도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냐면은 지금 경제가 안 좋아서 이제 굉장히 실업이 문제인데 네. 최근에 초선업 구조조정이라든가 그렇죠. 한국 GM 사태라든가 최저임금 인상이라든가 비정규직 축소 근로시간 단축 이런 사태가 연쇄적으로 터지면서 이제 지금 거의 청년 네. 실업이 재앙 수준인데 네. 그래서 지금 추경을 편성하자면 이런 얘기가 나올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게 지금 올해 예산이 429조 원인데 그중에서 3분의 1이 일자리 복지 예산입니다. 아직 시작도 안 됐는데 벌써 추경이냐. 네. 그리고 작년 7월에 추경을 11조 원 편성했는데 네. 아직 확실하지도 않은데 효과가 그걸 또 하느냐. 알겠습니다. 이런 어떤 비판들은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필상 서울대 교수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YTN 라디오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첫 방송이라 다소 어색한 부분도 있었고요. 또 진행을 하다가 다소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 청취자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 좀 부탁드리고요. 이제 3월의 첫 주말이죠. 아직 날이 많이 춥습니다만 마음만큼 봄내음 가득한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백동규였습니다. 저는 월요일 아침 7시 15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